타이타닉 얘기 지겨우시죠?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영화도 봤고 다큐도 한두 편은 보셨을 거고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다. 구명보트가 모자랐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떠세요? 그 배 물이 새도 안 가라앉게 하려고 바닥을 16칸으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칸막이가 천장까지 안 닿았습니다. 왜 안 닿았을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높이를 정한 건 정부가 아니라 조선소였습니다. 정부에는 그걸 정할 권한이 아예 없었거든요. 빙산은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총알은 그 전에 이미 장전돼 있었고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 타이타닉이 첫 항해를 떠납니다. 목적지는 뉴욕이었죠. 길이 269m. 당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컸습니다. 이 배한테는 평생 따라다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불침선, 안 가라앉는 배. 근데 이 말 누가 만들었을까요? 배를 만든 조선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배를 운영한 선사 광고에도 그런 문구는 안 나와요. 1911년에 조선 전문지 하나가 이 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다. 사실상 이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신문이 받아쓰고 사람들 입을 타면서 이 단서가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상이 사라지고 안 가라앉는 배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승객들보다 먼저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었어요. 1등실에는 수영장도 있었고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전기 목욕이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 시절에요. 떠있는 호텔이었죠. 그럼 안 가라앉는다던 그 구조가 대체 뭐였느냐? 배 밑을 벽으로 칸칸이 막아놓은 겁니다. 벽이 15장, 칸이 16개. 한 칸이 뚫려도 그 칸만 물이 차고 배는 뜹니다. 2칸이 뚫려도 떠요. 3칸, 4칸까지는 버팁니다. 설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벽의 높이예요. 앞쪽 2장과 뒤쪽 6장, 8장은 D 갑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가운데 7장이 이 갑판에서 끊겼어요. 천장이 아니라 중간에서 끊긴 겁니다. 칸막이 위가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칸에 물이 가득 차면 벽을 넘어서 옆 칸으로 흘러갑니다. 얼음틀에 물을 부으면 한 칸씩 차례로 넘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왜 더 높이 올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영국법이 강제할 수 있던 건 수밀격벽 4개가 전부였습니다. 높이는 아무도 정하지 않았어요.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 조선소는 왜 안 올렸느냐? 조사에서 설계자가 답했습니다. C 갑판까지 올리면 배가 상업적으로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그 갑판을 비워둬야 했거든요. 손님이 지나다녀야 하니까요. 규정이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업 설계가 이긴 겁니다. 이걸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볼 건 배를 붙잡고 있던 못입니다. 이 시절 배는 용접이 아니라 리벳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판을 겹쳐놓고 벌겋게 달군 못을 박아서 이어붙이는 방식이에요. 타이타닉에는 그 리벳이 300만 개 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리벳이 다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배 가운데는 강철 리벳을 기계로 박았습니다. 근데 뱃머리하고 배꼬리는 기계로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박았습니다. 연철 리벳으로요? 강철보다 물은 쇠였죠. 그럼 어디가 빙산에 부딪혔을까요? 뱃머리였습니다.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이것도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구명정입니다. 타이타닉에는 구명정이 20척 실렸습니다. 정원을 다 합치면 1178명이었어요. 근데 그날 배에 탄 사람은 2200명이 넘었습니다. 절반도 못 태우는 숫자죠. 그럼 회사가 규정을 어긴 거냐? 아닙니다. 당시 영국법은 10,000톤이 넘는 배에 구명정 16척을 요구했습니다. 타이타닉은 20척을 실었어요. 규정보다 4척 더 실은 겁니다.
문제는 그 법이 만들어진 게 1894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큰 배가 만톤 근처였거든요. 법은 만톤까지만 계산식을 만들어뒀습니다. 그 위는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18년 사이에 배는 4만 6천 톤이 됐습니다. 규정을 지켰는데 사람이 죽는 구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왜 더 싣지 않았느냐? 구명정 설계를 맡았던 사람이 조사에서 3번 추궁당했는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에서 구명정 이야기에 쓴 시간은 서너 시간 중 5분에서 10분이었고요. 이제 그날로 갑니다. 4월 10일 정오, 타이타닉이 사우샘프턴 부두를 떠납니다. 그런데 출항 30분 만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타이타닉이 지나가는데 옆에 정박해 있던 뉴요코가 끌려온 겁니다. 4만 6천 톤짜리가 지나가면서 만든 물살에 밧줄이 끊어졌어요. 1m 남짓 차이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첫날부터 신호가 왔던 거죠. 배는 프랑스 쉐르부르를 거쳐 아일랜드 퀸스타운에 들릅니다. 여기서 마지막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으로 나갔어요. 이게 타이타닉이 마지막으로 육지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일랜드 퀸스타운이에요. 4월 14일 사고 당일입니다. 이날 타이타닉은 다른 배들한테서 빙산 경고를 6통 받습니다. 아침 9시 카로니아호가 빙산과 유빙을 받다고 알려왔어요. 오후 1시 42분 발티코가 다시 경고를 보냅니다. 이 정보는 선장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이걸 회사 사장 이스메이한테 건넸고 이스메이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몇 시간 뒤에 돌려받긴 했습니다만 오후 7시 30분 캘리포니아노가 빙산 3개를 봤다고 알려옵니다. 밤 9시 40분 메사바오가 유빙이 많다고 경고했어요. 이 정보는 조타실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캘리포니아노가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타이타닉 무선사가 이렇게 답했어요. 닥쳐. 방해된다. 캘리포니안 무선사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40분 뒤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고가 왔는데 왜 조타실에 안 올라갔을까요? 무선사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타닉 무선실에는 2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타이타닉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콘이라는 무선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일이 뭐였느냐? 승객 정보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1등실 손님들이 뉴욕에 보내는 안부 정보요. 그게 회사 수입이었거든요. 빙산 경고는 돈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이틀 전에 무전기가 고장나서 밤새 고쳤거든요. 그 사이 밀린 정보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안이 불렀을 때 닥치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경고를 6통이나 받았으면 속도를 줄여야 하지 않나요? 안 줄였습니다. 충돌 직전 타이타닉 속도는 스몰드 노트였어요. 거의 최고 속도였습니다. 시속으로 치면 40km 정도예요. 왜 안 줄였을까요? 선장이 무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대서양 항로에서는 그게 관행이었거든요. 빙산이 보이면 그때 피하면 된다.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는 그 방법이 통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배는 첫 항해 중이었습니다. 빨리 도착하면 신문에 납니다. 회사 광고가 되고요. 기록을 깨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견시원 2명이 돛대 꼭대기 망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쌍안경이 없었어요. 배에 쌍안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보관함에 있었는데 열쇠가 없었어요. 출항 직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밀려난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면서 보관함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견시원은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쌍안경이 있었다면 더 빨리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보관함에 정말 쌍안경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망대 전화기가 들어있었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확실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각각 조사를 했고 증언 기록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수십 명이 불려나와 증언했어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내린 그 사람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9분 견시원이 앞쪽에 검은 덩어리를 봅니다. 종을 3번 치고 조타실에 전화를 걸어요.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100년 동안 말해온 숫자가 나옵니다. 37초. 빙산을 본 순간부터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 숫자 타이타닉에서 잰 게 아닙니다. 영국 조사위원회가 자매선인 올림픽호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같은 속도에서 키를 돌리면 배가 방향을 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재본 겁니다. 그게 37초였습니다. 그 값을 타이타닉에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짧았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타이타닉 뱃머리가 실제로 돌기 시작한 건 몇 초 만이었다는 계산이죠. 우리가 100년 동안 되뇌어온 숫자가 다른 배에서 나온 값이었습니다. 충돌 자체는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1등실 승객 중에는 잠에서 깨지도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긁히는 소리가 났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배 아래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빙산은 뱃머리 오른쪽을 100m 가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크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강판 이음새가 벌어진 거예요. 설계자 토머스 앤드루스가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직접 보고 계산을 했어요. 물이 들어온 칸이 몇 개냐? 6개였습니다. 설계한 개는 4칸이었죠. 앤드루스가 선장에게 말합니다.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1시간, 길어야 2시간입니다. 충돌 15분 만에 설계자가 배의 사망 시각을 계산해낸 겁니다. 왜 6칸이 뚫리면 가라앉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벽 기억나시죠? 천장까지 안 닿고 중간에서 끊긴 벽이요. 앞쪽 6칸에 물이 차면 뱃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뱃머리가 내려가면 배가 앞으로 기울고요. 그러면 5번째 칸에 가득 찬 물이 벽 위로 넘어갑니다. 6번째 칸으로. 그 다음엔 7번째 칸으로. 칸을 넘을 때마다 배는 더 기울고 더 기울면 더 빨리 넘어갑니다. 얼음틀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 벽이 천장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은 6칸에 갇혔을 겁니다. 배는 기울었겠지만 떠 있었을 거고요.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딱 그 한 층이 모자랐던 겁니다. 밤 12시 5분 선장이 구명정 준비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승객들이 안 믿었거든요. 따뜻한 배 안에서 나와 영하의 바다 위 작은 보트로 내려가라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내려간 7호 구명정에는 27명이 탔습니다. 정원은 65명이었어요. 정원 40명짜리 보트에 12명만 태우고 내려간 것도 있었습니다. 구명정이 모자란 배에서 그 모자란 구명정마저 절반을 비운 채 내려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명정을 가득 채워서 내리면 밧줄이 끊어질까봐 걱정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견딜 수 있는 설계였는데 그 시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구명정 훈련도 그 항해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4월 14일 일요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거든요. 사고가 난 그날이었습니다. 그 시각 근처에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노. 밤 11시에 닥치라는 말을 들었던 그 배예요. 이 배는 유빙 때문에 엔진을 멈추고 밤새 서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흰 조명탄을 8발 쏘아 올렸어요. 캘리포니안 선원들은 그 불빛을 봤습니다.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조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는 꺼져 있었고 무선사는 자고 있었고요. 그럼 두 배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이게 100년째 싸움입니다. 영국 조사위원회는 10마일 안쪽이었다고 봤습니다.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20마일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못 갔다는 거고요. 1992년에 다시 조사했더니
17에서 20마일로 나왔습니다.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 배는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뱃머리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뱃꼬리가 하늘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배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배는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아래에서 물이 받쳐주는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이 공중으로 들리면 그 무게를 받쳐줄 게 없습니다. 가운데가 견디지 못해요. 새벽 2시 18분. 타이타닉은 두 동강 납니다. 오랫동안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생존자들이 배가 부러졌다고 증언했는데 조사위원회가 안 믿었거든요. 배는 온전한 채로 가라앉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1985년에 잔해를 찾고 나서야 밝혀졌어요. 뱃머리와 뱃꼬리가 600m 떨어진 곳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73년 만에 생존자들 말이 맞았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다들 떠 있었거든요. 문제는 물의 온도였습니다. 화씨로 서른한 도, 영하에 가까웠어요. 민물이었다면 이미 얼어붙었을 온도입니다. 이런 물에 들어가면 몇 분 만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어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근처에 구명정이 20척 떠 있었습니다. 자리도 비어 있었고요. 그중 돌아온 건 한 척이었습니다. 보트가 뒤집힐까봐, 사람들이 매달릴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 한 척이 건진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보트 안에서 숨졌고요. 가장 먼저 조난 신호를 받은 배는 카르파티아호였습니다. 58마일, 10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 배선장은 난방을 끄고 온수를 끊어서 그 증기를 전부 엔진에 몰아넣습니다. 설계 최고 속도를 넘겨서 달렸어요. 그래도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남아있던 건 구명정뿐이었습니다. 700여 명을 건졌습니다. 1,500명은 건지지 못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담요를 두르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부두 앞에는 3만 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시신을 수습하는 배가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헬리팩스 부두에는 연구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뱃머리에 박혀있던 연철 리벳. 기억나시죠? 1985년에 잔해를 찾았고 그 뒤로 잔해에서 물건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중에 리벳도 있었어요. 1998년 이 리벳을 실험실에서 잘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연철 안에는 슬래그라는 게 들어갑니다. 쇠를 만들 때 남는 찌꺼기예요.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데 많으면 부러집니다. 타이타닉 리벳에서 나온 슬래그는 9.3%였습니다. 정상적인 연철의 3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격을 받으면 몸머리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빙산이 훑고 지나갔을 때 강판이 찢어진 게 아니었어요. 리벳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강판 이음새가 벌어진 겁니다.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왔고요. 품질이 나빴던 못 300만 개 중 일부가 배를 6칸이나 열어 젖힌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빙산은 그날 밤에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은 손님이 지나다닐 갑판을 비우느라 중간에서 끊겼고요. 뱃머리 못은 무른 쇠에 찌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명정은 18년 된 법에 맞춰 실렸고요. 경고전보는 회사 수입이 아니라서 조타실에 닿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관행이라서 줄지 않았고요. 어느 하나도 그날 밤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느냐? 사고 2년 뒤 해상인명안전협약이 만들어집니다. 배에 탄 사람 전원이 탈 수 있는 구명정을 10도로 바뀌었어요. 무선실은 24시간 당직을 서게 됐습니다. 구명정 훈련이 의무가 됐고요. 그리고 국제빙산 순찰대가 만들어집니다. 북대서양 빙산을 감시해서 배들에게 알려주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00년이 넘도록
순찰대가 발표한 한계선 밖에 있던 배 가운데 빙산에 부딪혀 잃은 배는 없습니다. 타이타닉의 잠에선 두 척은 그해 가을부터 개조에 들어가 격벽 5장을 비가판까지 올렸습니다. 규정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사가 먼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50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 남은 사람들은 승객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마지막까지 부를 땐 화부들, 배가 기울어도 전기를 끊지 않으려고 남은 기관사들, 조난 신호를 치다가 배와 함께 내려간 무선사, 그리고 자기가 지은 배가 가라앉는 걸 끝까지 지켜본 조선소 설계부장. 사고 뒤 며칠 동안 시신을 수습하는 배들이 대서양으로 나갔습니다. 헬리팩스 부두에는 연구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습된 사람은 330여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